지난 26일 데이트 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했던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10분 만에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더 가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와는 달리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데이트 폭력 후에 신고를 받고 이제 조사 후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구속이 됐는데 사건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가해자와 그 피해자는 연인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당일 며칠 전에 그 피해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별 선언을 했는데요. 이 가해자 그 남성은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네. 약 나흘간 주변을 좀 배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 사건 그 당일날 이 PC방 등에서 이 가해 남성이 여성을 좀 쫓아가면서 말다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이 상황에서 일정한 폭력이 행사가 돼서 경찰에 그 신고가 새벽에 이루어졌는데 네. 그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약 1시간가량 6시부터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먼저 귀가를 했죠. 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10분 정도 지난 이런 상태에서 바꿔 얘기하면 가해자의 조사가 사실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가지 않고 그 PC방 지하에 이렇게 그 기다리고 있다가 그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이 상황을 이용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준비한 그 흉기로 공격 행위를 해서 현장에서 사실은 끔찍한 일이 그 벌어졌고 이 상황을 혈흔 등이 주변에 있었던 것이 또 목격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이 가해자가 일정한 또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를 그 둘러대면서 차량을 이용을 해서 사라지게 되었던 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결국 약 8시간 만에 파주에서 이 가해자를 그 검거를 했고 네. 그 수사 당국의 밝힌 바에 의하면 신고에 대해서 화가 났다라고 네.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살인보다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서 보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특가법상 보복 살인에 그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면 기본 양형이 10년 이상의 그 처하는 그 중한 범죄인데요. 요약하게 되면 이른바 그 이별 살인의 또 다른 그 폐해가 발생한 것이 이번 사건의 특징이라 요약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CCTV 영상도 좀 보여드렸는데 김 씨가 영장 심사를 받고 나갈 때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 이런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을 봤을 때 계획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우발 범죄와 그 계획 범죄의 그 차이는 네. 우발 범죄는 현장에 있던 여러 가지 흉기를 바로 그 즉시 사용을 해서 일정한 공격 행위를 하는 것을 우발 범죄라고 한다면 네. 그 계획 범죄는 이제 그것이 아니고 다른 장소로 또 이동을 해서 준비한 것을 다시 가까우는 뭐 이런 형태가 계획 범죄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양형에 있어서 뭐 중요한 뭐 참작 요소가 되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본인의 이 용의자의 답변에 의하면 그러고 싶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거 보면은 사실은 계획 범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 어쨌든 간에 준비를 해둔 흉기를 사실은 집에서 또 가지고 와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즉 숨어 있다가 공격 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는 네. 다분히 계획성이 농후한 범죄로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10분 전까지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기다렸다가 10분 후에 범행을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경찰의 초동 대처가 적절했는지 이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결과론적으로 그 보게 되면 그 가해자 피해자 조사를 마친 거의 그 직후에 예. 이와 같은 그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그 경찰의 그 비난을 피할 길은 상당히 좀 궁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경찰의 그 입장에서는 매뉴얼대로 다 조치를 했고 또 그 주어진 뭐 평가표에 의해서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정에 입각했다라고 하지만 네. 그 최근에 그 빈발하는 그 여성이 그 피해가 되는 이런 범죄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 반복 발생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경찰의 그 근무 태도와 조직 문화가 상당히 좀 수동적으로 이렇게 좀 현정하고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마치 그 자신의 여동생이나 뭐 이모나 뭐 이런 분이 이 당사자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 매뉴얼에 입각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예,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에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뤄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보완된 게 점검표도 나왔었거든요. 이번 사건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검표에서 그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온 거죠? 지금 그 위험성 그 평가표가 지금 잠깐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 최근에 다시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사실 일주일 전에 그 지구대에 아마 배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약 28개 그 항목의 위험성 등을 측정을 해서 5단계로 그 분류를 해서 네. 위험성이 높지 않게 되면 사실상 긴급 체포라든가 또는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그 문제 자체는 지금 이 피해자 입장에서 과연 모든 것을 다 진솔하게 얘기를 했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폭력이 얼만큼 자주 됐느냐, 위험성을 얼만큼 느꼈느냐. 그런데 지금 이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해서 네.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이런 점이 있고요. 또는 설령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극도의 위험성으로 현실적으로 발생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 첫 번째는 이 위험성 판단 이 측정표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점, 또는 사실상 이 사안 자체를 가만히 보게 되면 요 직전에도 신고가 있었고 지금 가해자와 그 피해자의 이른바 이별과 관련된 상황이라고 본다면 네. 사실상 그 스토커의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아와 피아로 구분을 하는 이런 그 상황에서 자칫 잘못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그대로 석방을 하게 되면 즉각적인 공격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잘못된 판단을 한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경찰의 대처도 대처지만 이 연인과의 범죄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또 가정폭력이나 스토킹과는 다르기 때문에 연인과의 범죄에서는 뭐 법적으로 마련된 게 없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그 네. 가정폭력 그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그 의하면 예를 들면 부인 남편 관계라든가 네. 또 함께 동거하는 관계라든가 여기서는 사실혼 관계라든가 라고 하면 가정폭력 그 법에 의해서 가정보호 사건으로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보호 명령이라든가 또는 그 임시 조치 등이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네. 또 이와 같은 가정폭력이 해당이 안 되는 스토커 범죄에 해당되는 그 경우에도 사실상 응급조치, 그다음에 잠정조치 등으로 즉각적으로 그 분류를 하고 접근을 금지하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 일정한 불이익을 가하고 더군다나 잠정조치 사후 같은 경우는 아예 강제적으로 그 유치시설에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 경찰의 판단이 이것은 사실혼 관계도 아니고 만약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가정폭력법에 해당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상황이 소위 말해 스토커 행위에 해당이 안 된다. 왜냐하면 스토커는 5가지 행위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이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해야 스토킹 범죄에 그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의 판단은 이게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에 해당이 안 되죠. 네. 그러면 우연치 않게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즉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상태에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가정폭력도 아니고 스토커 행위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마련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찰 쪽에서는 또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뭐 피해자가 나 좀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가능한 겁니까? 사실상 만약에 지금 그 경찰의 판단이 가정 폭력에 관한 법이라든가 네. 또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토킹 범죄에 관한 처벌법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호 조치와 그 관련돼서 피해자에 대한 그 보호 조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 보호 시설에 대한 인계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가 내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라든가 만약에 이 두 법 중에 하나를 적용했으면 그것은 이제 가능했지만 지금 그 질문의 내용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특별한 보호 조치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아니겠느냐에 대한 질문은 그렇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고 다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이 그 일정한 재량 행위가 그 있기 때문에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그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일정한 안전 또는 범죄 피해로부터 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 근거는 사실상은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한 것 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이제 조직 몰입이 있었으면 사실 네. 가능했지만 어쨌든 단순히 지금 입장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강제적으로 보호시설에 또 인계할 수는 없는 네. 그런 하나의 사각지대적 문제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늘 나오는 지적이긴 한데 교접폭력 같은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제 서로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람에게 이제 뭐 처벌을 해달라, 뭐 적극적으로 나를 보호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가정폭력, 또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그 범죄의 공통적인 그 특성입니다. 네. 그래서 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는 그 사회 경제적 그 지위의 어쨌든 남녀의 그 차이 이것 때문에 사실상 적극적으로 만약에 그 신고를 하게 되면 공격 보복 행위가 있을 뿐들이 아니고 네. 뿐만이 아니고 또 이를테면 같은 부부의 입장에서 혹시 이혼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생활에 대한 또 문제까지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자식에 대한 또 문제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의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있었던 스토킹 그 처벌법에 있어서도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또 그 가정 폭력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의사에 반하는 것이 정말 진실한 의사에 기초한 것인지에 네. 대해서 이와 같이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는 달리 판단을 해야 됨이 더 적정하기 때문에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없을 뿐만이 아니고 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체포를 하고 네. 의무적으로 이제 기소를 하는 이러한 그 법 제도를 이 가정폭력 또는 교제폭력 또는 그 스토킹 관련된 법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국내에서 그와 같은 것을 전향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이 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거죠? 그 사실 지금 관련된 그 법안이 그 수년 동안 10여 개 이상 그 계류가 되어 있는 것이 그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일이 생겼을 때 이제 반짝 관심을 갖고 말 뿐 사실상 그 상임위원회에서 진격한 그러한 그 토의가 거의 없는 뭐 이런 그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에 그 있어서는 예를 들면 뭐 네. 데이트 폭력 또는 교제 폭력의 그 개념이 모호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점 또는 이 부처 간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된다고 하는 뭐 이런 점. 그런데 또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이와 같은 연인 간 부부 간의 일정한 갈등 상태를 국가가 공적으로 접근하고 개입하고 하는 것에 무엇인가 좀 꺼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좀 비판을 좀 하고 싶은 것인데요. 그런데 법을 보게 되면 다른 법에 이를테면 여성폭력 기본 방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에 보게 되면 네. 사실상은 국가가 여성 폭력에 대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사전에 원조하고 막아야 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사실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고 또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 주가 돼서 각종 계획을 매년 또 5년마다 시행을 해야 되는 뭐 이런 것이 법상에는 사실상 있죠. 근데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현실에서 그 작동을 하고 있느냐? 네. 즉 구체적인 개별법이 있다 없다 이거를 논의하기에 그 앞서서 이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그런 범죄, 여성이 안전한 사회 이것은 이제 그 이른바 선거 때만 반짝 구호로서만 작동이 될 뿐이지 그것이 지나고 나게 되면 아무런 일이 없다고 느냐 그대로 넘어가는 문제가
이와 같은 유사한 범죄를 반복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형량을 높이는 거 말고도 이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좀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같은 스토킹 범죄자, 가정폭력 범죄자 또는 이제 교제폭력 범죄자들의 심리적 특성은 네. 나를 이를테면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일정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응징을 가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왜곡된 남성지향적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즉시 분리와 즉시 격리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 제도와 시설 마련이 제일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를테면 스토킹 관련된 법에 존재는 합니다. 잠정 조치 사후가 네. 1개월 동안 국가 시설에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인데요. 네. 그러면 이 1개월 유치 기간 동안에 이 왜곡된 심리적 특성을 무엇인가 이완시키고 또 즉각적인 공격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완화시키는 이런 작업과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있어서 또 현장의 판단은 조금 복잡할 수가 있죠. 경찰이 이를테면 검찰에 또 신청을 해야 되고 네. 또 검찰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평균으로 보게 되면 5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12분 만에 공격 행위가 다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신당동 사건 네. 또 중구에서 저동에서 발생했던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즉각적인 판단을 바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고 또 일정한 권한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 본다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시설도 사실상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이와 같은 안전에 관한 정책이 이번 정부 국정과제 63번에 사실상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옮기지 않는 이런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바꿔 얘기하면 계획과 법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한다면 네. 바로 예산과 인원을 바로 투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스토킹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도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 달간 29통의 부재중 전화를 했는데 피해자는 이 전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이게 과연 범죄가 될지 스토킹일까요? 아닐까요? 이거와 관련된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관계를 쉽게 요약을 하게 되면 일정한 채무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한번 전화를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때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8회에 걸쳐서 네. 계속적인 전화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1심에서는 이 상태는 불안감과 공포심이 충분하기 때문에 설령 통화를 못했더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스토킹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것은 그냥 부재중 전화만 있었을 뿐이고 한 번 통화를 한 그것만으로 어떻게 공포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사실상은 이 29번 부재중 전화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입장은 이와 같은 이 정보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네.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이것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 스토킹 범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인 여러 가지 괴롭힘 행위, 네. 그중에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이것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은 평가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아무래도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